안녕하세요. 차윤아입니다. 여러분 다들 82년생 김지영 읽어보셨나요? 2016년에 발간돼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번역가 분들의 활약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바로 조남주 작가의 이 82년생 김지영을 번역하신 장혜니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니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문학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문학 번역이 일반 번역과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설명글을 번역할 때는 직역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문학 번역에서는 의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이제 설명글 번역할 때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ats out of the bag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직역을 이렇게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고양이가 가방에서 나왔다예요. 근데 이것의 그 의미는 비밀이 탄로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cats out of the bag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지키려고 했던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일이 탄로났어.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역은 단어, 말을 보고 옮기는 방식이고 의역은 맥락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말이 나온 문화를 보고 옮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익숙한 예로 excuse me가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봤던 만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영어로 excuse me가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조그만 애가 저리 비켜! 라는 뜻이야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excuse me가 신뢰한다는 뜻인데, 네. 근데 이제 의미나 용도는 예를 들어서 뭐 주의 끌기라든지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excuse me 라든지 아니면 뭐 미안한 표현하기 부딪혔을 때 excuse me 아니면은 불편함을 표현하기 excuse me 이런 이제 용도들이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맥락이 누군가에게 이제 몇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주의를 끌어야 되니까 이제 excuse me 이렇게 하지만 누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는 이제 excuse me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그냥 말 그대로 신뢰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누가 이제 나한테 무례한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신뢰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아니면은 저기 잠시만요 라고 이제 번역을 할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이제 문학 번역가가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가들은 출발어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xcuse me의 경우 영어가 출발어, 그리고 신뢰합니다 한국어가 도착어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어로 생각을 하고 도착어 문화권에 이제 다다랐을 때 어떤 표현으로 이제 발현이 될지, 어떤 표현으로 이제 재현이 될지 이제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번역가가 다중 언어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해요. 근데 이제 모든 다중 언어자가 다 번역을 하지는 않아요. 너 영어 잘한다며 이리 와서 통역 좀 해봐라고 하는 게 데려다 놓고 통역을 시켰을 때 못하면은 영어 못하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이렇게 생각 연습을 모든 다중 언어자가 다 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 번역을 하는 번역가들은 이제 맥락이나 어조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번역과 가장 다른 점이에요. 단순히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번역이나 통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문학 번역은 더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주로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반대로 영어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통번역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영한 번역도 하고 한영 번역도 하고 이제 커리큘럼 안에서 그런 걸 다 트레이닝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어 문장력이 매우 부족해요. 매우 부족해서 그래서 못 하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 사용하는 용도나 방식에 따라서 이해력이나 표현력의 차이가 커요. 출발해서 도착어 쪽으로 가서 도착어 쪽에 내가 이제 한국어 어휘 중에 뭐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없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오. 단어가 없어서 번역을 못 합니다. 아, 그러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네네. 지금 국적도 한국인이시고. 네. 그런데 오히려 영어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네네. 느끼시는 게 굉장히 의외네요. 선생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인터뷰에서 한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문학 번역을 하게 됐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뭐 어떤 외국 경험이라든지 뭐 교육 경험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조금 이제 다니기도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개국에서 8개의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1.5년에 한 번 이제 전학을 가고 이제 4년에 한 번 나라가 바뀌었다는 야. 이야기거든요. 네. 친구가 없어요. 옛날 동기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처음 사회화 경험을 하던 초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로 했었고, 그리고 사춘기 때는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국어, 그리고 슬슬 이제 독립 준비하고 성인기 넘어가고 이제 대학 가고 이럴 때는 이제 영어를 쓰고, 그러니까 영어로 쭉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한국 학교로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영어는 존댓말, 반말 이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더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은 있지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 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인칭 대명사는 다 유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위계 질서와 정말 긴밀하게 이제 언어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왜 그 한 학년만 한 살만 많아도 네. 언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위인지 아래인지 알아야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사용하는 주어도 달라지고 동사 목적어 다 달라져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말을 할 때 짧은 순간 안에 판단을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밥을 먹었어요? 뭐 밥을 드셨어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틀렸을 때 이제 받는 지적도 싫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라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업을 위해서 그런 문어체 정도만 익히고 생활한국어만 익히고 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저의 주 언어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그런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어를 쓸 때 느끼는 해방감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더 영어 쪽으로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외국 경험이 아무래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더 편하게 느껴지신 것 같네요. 그렇죠. 워낙 제 선생님께서는 또 유명하고 잘 팔리는 작품들 많이 또 번역을 하셨고 네. 이름도 많이 알리셨기 때문에 작품 번역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게 궁금해요. 작품들은 어떻게 고르시는지. 그래서 제가 작품을 고르지는 않고요. 그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그렇듯이 사실 들어오는 일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좀 그래서 작품이 저를 고른다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번역 작업 과정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처음 착수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 편이신가요? 일단은 그 책이 도착을 하면요. 네. 일단은 책을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가 읽듯이 그냥 읽는다고 말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독자가 읽듯이 읽지 않고 이제 그 문체나 줄거리 이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그걸 위해서 읽고 이제 두 번째는 인물이나 갈등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다시 읽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용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모르겠으면 네. 그리고 작가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930년대 작가 작품을 번역을 할 경우에는 작가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작가가 살아있으면 작가한테 직접 물어보고 만약에 작가가 안 살아있으면 뭐 교수님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요. 작가에게 물어봤을 경우 작가에 따라서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작가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작가님이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신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작품에 중요한 것 같은데 작가는 자기가 이걸 썼다는 거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어요.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번역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국적인 표현, 또 한국적인 요소들 때문에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번역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한국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루에 앉아서 사과를 까먹었다가 마루가 나왔어 어떡해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 한 문화를 다른 문화권에 재현한다는 것은 이제 특히 소수 문화를 영어권에 소개할 때 소수 문화 쪽에다 맞추느냐 아니면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맞추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한 예를 들자면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오빠라는 단어가 이제 네.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 오빠라는 표현이 쓰이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제 나보다 손 위 남자가 오빠인 경우, 이렇게 손 위 혈연 남자가 오빠인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귀는 사람이 오빠인 경우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이는 방식이 너무 다양하니까 이제 그대로 그냥 음차를 해서 OPPA, 오빠라고 이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어 표현대로 뭐 브라더라고 할 것인지, 이제 고민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이 한국 문학의 맥락 안에서 문화적 재현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작가에게 또는 이 작품에게 얼만큼 중요한지,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이제 문화소를 넣어서 한국에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번 고려하고 이제 조율하면서 번역을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초기에는 좀 많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늘 쓰는 표현들만 쓰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같은 표현만 이렇게 돌려서 쓰는 게 아닌가라는 기시감 때문에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도 늘 어려운 점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아무래도 그렇죠. 번역 일이라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뭐 문화적인 이해, 또 예술적인 능력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번역을 하다가 잘 안 풀린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는 편이세요? 뭔가가 풀리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기보다는 강아지랑 같이 이제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집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산책을 하면은 좀 이렇게 혈액 순환이 되고 뭔가 좀 막힌 것이 이렇게 뚫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머릿속을 다른 생각들로 채우거나 아니면 머리를 아예 비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부터 좀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오면은 이제 아주 쉽게 표현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왜 가끔 말을 하다가 단어가 하나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아, 그게 뭐였더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때 그 표현을 생각을 못했지? 하고 이제 아주 쉽게 풀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있을 때 얘기고요. 이렇게 마감이 코앞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아침에 당장 납품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유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좀 이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우여도 일단 차선의 선택을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퇴고 때 이제 그 초고 넘기고 나중에 퇴고 때 다시 한번 보는데 이제 그때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솔직하신 답변이네요. 그러면은 작품은 1년에 몇 개 정도 번역을 하시는 편이세요? 시간이 이렇게 착착착 다 맞아 들어가고 스케줄이 잘 그 맞물리면 그러면 4개까지 번역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더 현실적인 스케줄로 무리하지 않게 해서 이제 방학 때 한 권,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한 권, 겨울 방학 때 한 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권 정도 번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번역을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문학 번역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를 이렇게 빌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되게 불교스러운 말이기는 한데요. 당신을 내려놓으라요. 아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번역에 내가 너무 많이 번역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개입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표현의 욕구가 큰 사람들,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글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언어로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그 능력을 그런 소소한 연습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짧은 수필이나 소설을 번역하게 됐을 때 너무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 조언은 정말 모두가 다 싫어하는 조언이기는 한데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정말 왕도가 없어요.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고요. 그래서 습관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고 쓰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독, 다작, 다상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또 생각을 하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많은데요. 예, 이게 바로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자, 지금까지 문학 번역에 대해서 장혜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또 번역해 주시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